다음에 유럽 그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계속 보게 되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모성 휴가 제도를 도입을 했죠.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휴가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부모 휴가 제도와 높은 급여 대체율을 도입을 해서 출산 후 480일간 유급 출산 휴가, 여성에 의한 출산 60일 전부터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봉급의 80%, 대단히 높죠? 그렇죠? 나머지 90일간은 1일 60세크라 해서 우리 돈으로 대략 그 1세크라가 125원 정도 되니까 한 7만 원 1일 돈을 주는 거죠. 임신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임산부면 최대 50일간 봉급의 80% 수준까지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또 아동수당, 지금 야당에서는 아동수당 준다고 야단인데 또 지금 선별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의 경우는 부모의 결혼 여부,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16세 이하의 모든 자녀에게 수당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생활 수준이 자녀가 없는 가정의 생활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평등주의 이념에 입각을 해가지고 자녀가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의무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이념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수당, 연장수당, 추가수당, 학생수당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동보호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휴가수당, 원조수당, 연장된 아동수당, 활동수당, 장애인 아동보호수당 해가지고 이런 질병, 학습장애, 기타 기능적 장애를 해놨고 최소 6개월 동안 특별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아주 완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 출산급여 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주택수당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는 뭐 재정적으로 취약한 가정이 적절하고 충분한 공간에 시설에 살 수 없는 경우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젊은 가구 28세 미만에게는 주택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가 또 있다 이거죠. 아동연금도 있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아동연금, 차일드 펜션 제도를 아이도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자녀가 17세가 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이라면 특별한 경우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20살 됐어요? 20살이 되는 데까지 6월까지 해의 6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보육 서비스 1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졸업하는 때까지 국공립보육시설 종일제 보육제도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단지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에도 교육활동을 병행하는 일종의 유치원 제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지금도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들을 국립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터울 혜택입니다. 스피드 프리미엄이죠. 다음 잔의 출산 터울이 30개월 이내인 경우 2년 반 이내에 다음 잔을 낳게 되는 경우에는 출산 전의 소득에 상관없이 먼저 태어난 자녀와 동등하게 이런 혜택들을 준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터울 혜택은 상당히 이제 스웨덴의 출산율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기를 하나 낳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기 키우는 게 힘들어지니까 바로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죠. 빨리 낳으면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이 말입니다. 고령화 대응 신연금 대책을 보게 되면 스웨덴 정부는 인구 변동 추세와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가지고 연금 재정을 보다 안정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1999년에 신연금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평생소득 개념에 기초해서 소득 연동 차등연금제를 도입한다. 그 2계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에도 기초생활보장연금을 지급을 한다.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신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연금제도 도입을 했고 퇴직 연령은 65세 여기는 또 61세로 인하를 했죠. 물론 일찍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감액 처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지원 정책으로서 65세부터 각종 연금, 사회, 복지 혜택을 국가기관이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생활비, 주택, 기타 의료보험이라든지 또는 여기에는
연령, 성별, 인종, 주거지역 등에 관계없이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각종 사회구호법,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모든 노인은 국가로부터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받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복지의 부담인데 각종 의료 혜택 등 사회복지 부담은 대부분 세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개인은 총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한다. 개인 부담은 5 내지 6%, 지방정부는 82 내지 85%, 중앙정부 부담은 10%,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세제를 고쳐야 됩니다. 세제 고치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주택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다. 병들거나 허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지를 하는데 이 나라의 경우에는 전 그 소득 중에 절반 이상을 뭘로 쓰느냐? 복지 국가가 관리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런 복지 지원에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를 봅시다. 이 프랑스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주로 국공립 보육 시설로서 유치원은 무상교육입니다. 3 내지 5세 아동 대부분이 이용한다 이거죠.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정 내 보육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들은 대상으로 한 그 시간제 보육 등이 제도화되어 있다. 프랑스 집단 보육소의 보육료는 소득 수준, 보육 아동수, 보육일수에 따라 다르다는 것. 파리의 경우 연수입이 3만 유로인 가구에서는 1인 자녀를 주 5일간 보육을 하면 월 300유로. 1,500원씩 계산을 해도 얼마 됩니까? 연수입 15,700유로 가구에서는 3인 자녀를 주 4일 보육을 할 경우 월, 그 다음에 83.68. 100이 안 되죠? 네? 100에다가 1,50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5만 원 미만이다 이 말이죠. 보육, 부모 비용이나 가정 내 베이비시터 등의 고용 이런 걸 할 경우는 가족수당 금고로부터 각종 금고제도가 발전되었고 보조금이 지급된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유주의적인 그 영국식이나 또는 미국식의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원을 가능하면 축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옳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산 육아 휴직 제도인데 출산 전에 그 출산 휴가는 16주 동안 거의 넉 달이죠. 휴직급여의 소득 대출은 거의 100%입니다. 남편에게도 출산시 14일, 2주죠. 출산휴가가 법적 권리로 부여가 된다. 출산휴직은 3년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녀부터는 정액급여 약 521 유로가 되겠어요. 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당제도, 보편적 가족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족수당에 다자녀 가족에 대한 보충급여가 지급된다. 애가 많으면 돈이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3명 이상 되는 거예요. 매월 750유로. 가족수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에게 지급된다. 다른 수당들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더욱더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해주겠지요. 각종 지원금 제도가. 특히 수당액은 자녀 1명당 추가가 가산이 가능해갖고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 늘어나죠. 애가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보충급여, 가족 보조금인데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자녀 모두 3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수혜자에게 제한되는데 그 대상을 해서 보충급여 3명 이상인 경우 준다 말이죠. 자녀 교육수당은 아동 연령별 수당제도와 직업활동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보조금 등의 부모의 직업 상황에 따른 수당제도, 다양한 수당제도를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2009년 이후에 보면 프랑스는 혼외 출산, 프랑스는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이혼 같은 게 힘들고 상속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거혼을 택한다 그랬죠. 동거혼 없이도 그냥 같이 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죠. 팍스라고 하는 거 말고. 그래서 혼외 출산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이들에게도 정식 부부들과 같이 가족수당 보육비를 제공을 해준다. 아기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다 지원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 6개월 후에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 100%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을 한다 하는 겁니다. 3자녀 이상 저소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할인해주고 이사 특별수당, 이사하는데 돈이 좀 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 하는 겁니다. 연금제도를 한번 봅시다. 프랑스 연금제는 산업별, 직업별로 구성된 사회보장제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일종의 고령보험의 형식을 띠고 있고 이 연금제도는 세대 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강제부과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와 세금으로 연금급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면 전체 연금의 98%가 강제부과 방식입니다.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개인 또는 기업 연금제도는 미미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영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강제부과 방식이 아닌 연금도 많다. 기업 또는 자기가 저축을 하는 408K 같은 거 이런 제도들이 미국에는 있다 하는 거죠.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저축을 해서 연금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제도는 크게 일반 제도와 특별 제도로 구분된다. 35개의 제도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순도덕 재테율이 2004년에 75% 대단히 높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좋다고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70% 수준밖에 안 된다. 이게 점점 떨어져가지고 국민연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유럽 국가들의 그 평균 수준인 64%를 상회한다. 64%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낮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이거죠. 연금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 국가가 파산할 확률은 커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의 연금 개혁인데 자크 슈라크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노조들이 반발해.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2010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연금수급자 최저연령을 62세로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60세에서. 전액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을 65세에서 얼마로 올렸냐? 67세로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국가재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금 수급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는 게 정상이죠. 현재에서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가 없어져 버리죠. 재집권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래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수급 연령을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케이스예요. 또한 전액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납부기한을 현행 40년 6개월에서 2010년 41년 3개월로 약간 연장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령자 고용 정책인데 EU 프랑스의 고용률을 비교하면 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고용률은 64%로 비슷하지만 55% 이상 프랑스의 고용률은 EU 국가에 비하고 상당히 낮다. 프랑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중고년만 되더라도 55세면 일하기를 좀 싫어합니다. 네? 여유가 많은 민족이죠. 프랑스 정부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 촉진 필요를 인식하고 2006년 6월 고령자 고용을 위한 국가 협력 계획을 통했고 연금 노동 겸직 조직의 완화, 강제 퇴직 조건의 강화, 그다음에 구직 면제 제도의 철폐, 가산점수 등의 활용을 해왔고 55세에서 64세까지 고령자의 연금 고용 촉진 정책. 고용 촉진 정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 촉진이지 강제로 고용을 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하는 겁니다. 독일을 봅시다. 독일 인구 피라미드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합계 출산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수당은 자녀를 둔 가정의 생계와 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첫째,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매달 154유로, 넷째 이상의 자녀에서는 매달 179유로, 셋째까지는 똑같이 만들어놨죠. 독일이 제도가 프랑스에 비해 가지고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육 서비스는 2005년부터 시행된 보육급을 통해 가지고 젊은 부부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줌으로 해갖고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 정책의 목적을 띠고 있다.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보육시설을 확충을 한다. 3세 이상의 유아에게는 유치원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비법. 2005년에 도입된 보육정비법은 3세 미만을 대상하는 법으로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족, 훈련 교육 기간 중인 부모의 3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휴직수당. 연방양육수당법을 2000년에 폐지를 하고 이런 연방 부모휴직수당, 부모휴직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부모가 동시에 또는 교대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자녀 간병 휴가 정책인데 이 자녀 간호 질병 수당은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부모에게 최장 10일간 가족 휴가죠 말하자면요. 다자녀일 경우는 매 자녀에 대해서 질병 수당이 따로 적용되고 한부모 자녀의 경우에는 최장 청구 기간이 20일이고 다자녀일 경우에는 총 50일이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질병 수당 청구권은 한부모당 최장 2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령화 관련해서 1993년 연금제도 개혁인데 45년 평균 소득으로 기여한 근로자가 마지막 순소득의 70%,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 프랑스보다는 높지만 75%였으니까 기본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기 여기 보면 여기서 조기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을 했다. 독일만 하더라도 조기 연금도 63세가 된다. 그러니까 앙겔라 메르켈 시대에 그리스가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싫어한 거죠. 우리는 3년 더 일하고. 알겠습니까? 유럽연합 내에서. 또한 법정 퇴직은 남녀 모두 65세로 했는데 65세 이전에 조기 퇴직이 65세 전에 매달 0.3% 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일찍 연금을 받게 되면. 99년 연금제도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도. 그래서 연금개혁 법안의 골자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연금 산식상, 연금 실질 가치 유지액, 기수급 연금액의 인상 기준을 가처분 소득 상승률에서 평균 수명의 변화율만큼 감안 인상률을 정해. 대단히 복잡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산식을 도입을 해야 될 겁니다. 연금액을 장기적으로 감축시키는 장치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연금액을 현행 70% 장기적으로는 얼마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64%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6% 인하를 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고령 실업자, 고령자 파트타임 종사자, 여성, 중증장애자에 대한 고령연금 조기 수업 혜택을 2012년까지 조기에 완전히 폐지함으로 해갖고 지출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이 연금제도에 관해서 재정의 어떤 안정을 기하려고 제일 노력을 많이 한 나라가 독일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2001년 연금개혁,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연금개혁, 그 다음에 중고령자 고용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고령 인력 활용 촉진과 그 다음에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정책을 도입을 했다는 재취업, 그 다음에 고령 인력의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겁니다.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50%까지 높이고 2010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달성한다. 55세 이상자 또는 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감축시킨다는 겁니다. 고령자를 위한 결합임금 제도의 도입과 고용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고령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거죠. 노인들도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오래 사니까. 아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노동시장 진입이 힘들죠. 고령자는 한번 나가도 또 거기도 힘들어진다. 이런 것을 촉진시켜주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근로자의 능력 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업교육, 독일의 경우에는 직업교육, 훈련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강조한다 하는 겁니다. 그 프로스펙티브 50 플러스라고 하는 건 지역별로 50세 이상 장기실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는 겁니다. 독일은 78개 지역에서 고용협약에 따라 가지고 421개의 고용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년 고용,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지역 단위 협력체들이 고용협약에 따라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분석을 하며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장년의 사람들에게 교육과 그 다음에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2011년에 약 20만 명 장기 실업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고 6만 5천 명의 장년 실업자가 노동시장에 복귀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렇게 몇 명이 참여했느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재정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 성과가 들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정책이 좀 더 강력하게,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확실합니다만 불확실한 속에서도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유럽 연합은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인구정책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과 가족 생활의 조정을 통해서 부모의 선택 범위를 증진시켜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종전까지 이용되지 못한 노동력, 특히 여성 인력 동원을 극대화한다.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준다 하는 겁니다. 가족 빈곤을 가난하면 아기를 안 낳더라 이거죠. 가족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아동 발전,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시점에 차세대 육성, 출산율 상승을 위한 조력 환경, enabling,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 다음에 gender equality, 양성평등,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 갖고 가족 도구의 패키지는 휴가 관리, 부모 휴가, 그 다음에 소득 보전, 그 다음에 부양 자녀가 있는 그 경우에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가족 정책 또는 인구 정책의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가족급여 대비 공공지출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보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한국이 여기 제일 끝에 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주요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급여 형태별 지출을 보여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한국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가족급여, 서비스, 세제, 현금 이렇게 되는데 이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 요거만 좀 높은 수준이고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지금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정책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많다, 적다, 어떤 데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로 악화되고 있는 이 저출산 문제는 한 번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지출을 보게 되면 한국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보다는 이 국내 총생산 중에서 정부 지출이 우리나라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요. 가족 복지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저출산 쪽에도 지출하는 게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여성 출산휴가 법정기간 임금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리 좋은 사정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느냐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이 출산율이 높다 그러죠. 일자리 복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육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정을 고려해갖고 유럽의 선진국의 여러 어떤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형식적으로만 따르지만 보육이라든지 자녀 아동 수당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재정이 투입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재정 투입을 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한반도가 이 지구상에서 사실상 유일한 분단 국가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여기에 투입돼야 되는 재정 지출이 크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국내 문제, 복지 문제, 빈부격차 같은 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야 되는 재정 지출도 대단히 크다 하는 겁니다.